네, 안녕하세요. 최봉림입니다. 우선 포토 픽처에 대한 좀 범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오전에 김희순 선생님이 포토 콜라주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이승택 선생이 말하는 포토 픽처는 사진을 지지체 서포트로 사용해서 그 위에, 사진 위에 핸드 컬러링이나 혹은 콜라주를 하는 그러한 작업의 범주를 이승택 선생께서는 포토 픽처라고 이렇게 범주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표는 아까 김희순 선생님이 얘기한 포토 콜라주, 포토 픽처를 다 아우르는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 발표는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보충, 영어로는 supplement, 불어로는 supplement. 이 용어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의미의 보충,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자크 데리다가 쓴 일종의 개념적 용어입니다. supplement. 한국말로는 보통 보충 혹은 보충 대리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충 대리로서의 사진, 이게 현대 미술의 장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저 기원은 모르겠습니다. 오리진은 모르겠고요. 현대 미술사에서 본격화된 거는 서구에 있어서 1960년대입니다. 이 보충 대리로서의 사진이 현대 미술 속에서 일반화되는 데는 현대 미술의 재경향이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면서부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 시기, 서구 미술사에 있어서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작업이 이 용어가 적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간의 초월성, 예술 작품의 어떤 시간의 초월성, 영원성은 아닐지라도 어떤 시간의 파괴작용, 그것을 넘어서려는 어떤 작업들, 그런 게 이제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면은 1960년대 이후에 새로 대두된 예술의 재경향들, 계속해서 논의가 됩니다만 이승택 선생의 대표적인 그 활동 장르이기도 하지만 인스톨레이션이라든지 랜드 아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특히 퍼포먼스, 바디 아트, 이런 것들은 기호학적 특성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시간의 초월성, 시간성의 어떤 초월적 시간성을 기획한다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어떤 시간의 종속성, 어떤 시간의 변화작용, 시간의 파괴성,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선조성에 의해서 시간과 더불어서 사라지는 예술, 퍼포먼스, 바디 아트, 인스톨레이션, 이런 것도 대표적이죠. 심지어는 랜드 아트라는 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현상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든지, 혹은 그게 아티팩트, 인공물일 경우에는 어떤 국가의 어떤 철거, 통제를 받게 되니까요. 어떤 시간의 제약성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러한 새로운 현대 미술의 재경향이 대두되면서 작가들은 소위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미디엄으로서 사진과 비디오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진이란 매체가 현대 미술의
아주 중요한 미디엄으로서 또 현대 미술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역사적으로 검토해 본다면은 1859년에 샤를르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쓴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미술 평론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859년 사진 살롱 평에서 사진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아주 사진을 폄하하는, 그래서 이제 19세기의 사진의 예술적 지위를 논할 때 항상 인용되는, 감초처럼 인용되는 그 어구입니다. 사진은 시녀로 머물러야 된다. 미술의 시녀로 머물러야 된다. 그것도 아주 소박한 겸허한 시녀로 머물러야 된다. 그러던 것이 제가 이러한 그리고 20세기 전반부까지도 사진의 예술적 지위는 소위 우리가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모자르트 파인아트라는 거에 있어서 항상 주변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0년대, 50년대도 상황은 나아지긴 했지만 소위 말해서 파인아트 모자르의 범주에 좀 미술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960년대 이런 현대 미술의 어떤 변화가 사진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현대 미술의 미디엄으로서 진입하게 했다. 그러한 상황이 한 10여 년 전개되면서 또 사진이라는 매체가 현대 미술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사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현대 미술의 한 중요한 매체로서 자리매김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샤를르 보들레르가 겸허한 시녀, 소박한 시녀로 머물러야 된다는 사진이 새롭게 대두된 현대 미술의 제 경향에서는 결코 시녀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시녀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용어를 쓰는 게 가장 합당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자크 데리다의 바로 수플레몽의 보충 대리라는 개념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퍼포먼스, 바디 아트, 인스톨레이션 혹은 랜드 아트, 이건 다 시간의 소멸 과정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원본은 시간과 더불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사라지는 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어떤 과정의 절차의 과정을 중요시 한다면은 그런 중요시 여기는 작가들은 비디오를 선호할 거고, 그리고 그 최종 결과를 기록하는데 중요성을 부여하는 작가는 제가 보기에는 사진을 선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퍼포먼스 작가, 랜드 아트, 인스톨레이션, 그러한 작가들은 다 실제적으로는 에스키스 정도는 드로잉을 사용할지 몰라도 사진을 통한 기억, 사진을 통한 기록, 혹은 원본을 어떤 미술관이라는 미술의 유통기관과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더불어서 사라지니까, 혹은 장소성의 문제로 인해서 전시 공간으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바로 사진이라는 보충, 대리를 통해서 전시와 유통을 기획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술 장르에 천착한 작가들은 자기의 작업에 노골적이든 혹은 임시 방편적이든 어떠한 경향에도 사진에 기록을 남긴다. 그러니까 사진은 새롭게 대두된 현대 미술의 경향의 시녀가 아니라 동반자, 반려자, 이건 자크 데리다의 똑같은 개념이죠. 제1항, 우리가 얘기하는 원본이죠. 자크 데리다가 이제 루소를 두서 한 얘기는 이제 스피치 라이팅,
스피치는 시간성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팅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에 있어서 제2항 보충 대리가 오히려 제1항 원본 오리지널을 존재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역전 현상이죠. 영어로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단어가 더블 크로싱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더블 크로싱이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할 때 져주겠다고 해놓고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는 보조 장치로서 세컨더리, 서플리멘터리, 이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원본은 시간과 더불어서 완전히 사라지니까 바로 보충 대리가 원본 행세를 하게 되는, 이러한 점에서 자크 데리다의 그 시블레몽의 개념은 1960년대에 이제 일반화된 예술적 경향에 아주 참 잘 들어맞는 사진의 지위를, 사진의 스테이터스를 가장 잘 정의하는 개념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왜 현대 미술 작가, 새롭게 대두된 그러한 장르를 선호하는 작가들은 왜 드로잉이라든지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사진을 선호하게 되는가? 이거는 사진의 어떤 기호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20세기 전반부 초반에 미국의 논리 기호학자 찰스 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낙 난삽한 글을 워낙 다량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전집은 거의 출갈된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난삽하게 파편적으로 워낙 많은 단상들을 적어놓은 사람인데, 사실 미술 쪽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기호학적인 단상이 재해석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미술 평론가 혹은 미술 사학자는 제가 보기에는 로잘린드 크라우스입니다. 콜롬비아대 현대미술사 교수였던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이제 찰스 퍼스의 인덱스 개념을 원용해서 소위 20세기 현대 미술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인덱스로서의 현대 미술, 이 개념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찰스 퍼스의 기호와 재현 대상의 3분법, 기호와 재현 대상, 레퍼런트, 사인과 레퍼런트의 3분법, 이것이 미술사계 혹은 미술평론계에서 굉장히 이제 회자되게 만든, 저 역시도 고개에서 로잘린 크라우스의 글을 읽고 찰스 퍼스의 글을 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로잘린 크라우스의 이 개념의 발굴, 이거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죠. 그러니까 왜 현대 미술이 비디오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자기의 원본, 오리지널의 본질적 원초적인 그런 인스톨레이션, 바디 아트, 퍼포먼스 이런 거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삼느냐, 이거는 이제 기호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선은 찰스 퍼스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호학 재현의 대상과 기호와의 관련 속에서의 3분법을 따지면은 첫 번째는 심볼입니다. 이게 상징으로 번역될 수 없죠. 이 사람의 고유한 이제 개념적 용어입니다. 심볼. 심볼은 대표적인 게 우리의 버벌 랭귀지입니다. 언술 언어. 소위 코드에 의거한 자모음 27자라든지 코드가 아티큘레이션이 일어나면서 하는 수많은 이제 어휘를 만들어내죠. 또 어휘가 결합해서 수많은 문장을 만들어내고, 또 문장들 프레이즈가 결합을 해서 이제 디스커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담론을 만들어내죠. 이러한 그거는 다 각 언어학의 어떤 코드, 언어 규범에 의거한 겁니다. 이거는 특정 개인, 특정 그룹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관례와 관행과 규칙, 일종의 법규, 코드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한 재현 대상과 기호와의 관계가 소위 자의성, 임의성에 의거한 임의적인 코드에 의거한 것을 이제 찰스 퍼스는 심볼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심볼.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준다면요. 여기 이제 1960년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승택 선생이 이러한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랜드 아트라고 규정을 해야 될는지 인스톨레이션이라고 규정을 해야 될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60년대 초반에 간 거는 소위 현대 미술의 움직임, 현대 미술의 궤와 정확히 같이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포토 픽처죠. 일종의 사진을 지지체로 해갖고 그 위에 핸드 컬러링을 한 겁니다. 핸드 컬러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찰스 퍼스의 재현 대상과 기호와의 3분법에 의거한다면 이 제목 바람 울타리라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심볼에 해당합니다. 한국어의 코드, 한국어의 코드에 의거해서 한국어의 규범에 한국어의 문법 이거에 의거해서 작가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기호학적 범주는요, 찰스 퍼스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잘 보여드듯이 유사성에 의거한 기호입니다. 재현 대상과 기호가 닮음의 관계, resemblance 혹은 어넬로지, 유사성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실주의적 그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지도도 대한민국 지형과 지도는 닮은 꼴이니까요. 이승택 선생의 작업에도 이런 게 있죠. 구름의 모양 보시면 그리고 나무 이게 실제 나무면은 이건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닮음, 유사성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된 기호, 재현 대상과 기호가 유사성의 관계를 유지한 걸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피지컬 컨택트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문이라든지 발자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지체와 재현의 대상이 물리적으로 접촉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로잘린 크라우스 이전에는 사진의 기호학적 네이처, 본성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자꾸 아이콘하고 헷갈렸던 거죠. 사실은 사진은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그러니까 반사광, 사물의 반사광이 소위 감광면에 부딪히면서 물리적 접촉에 의해서 세는 거죠. 그 인덱스라는 기호, 그러니까 사진이나 비디오는 다 인덱스입니다. 이 특성은 기호학적 특성, 인덱스가 갖는 기호학적 특성은 뭐냐면은 바로 실제의 증거물, 실제의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화나 심볼, 그러니까 아이콘이나 심볼은 법적 증거물로서 기능할 수 없는데 바로 사진이나 비디오는 법적 증거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실제와 물리적 접촉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바로 법적인 증거, 확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승택 선생이나 1960년대에 소위 아방갸르드나 서구에서의 아방갸르드들이 다 시간성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자신의 오리지널을 바로 비디오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이승택의 소위 포토 픽처는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소위 이것도 북한산에서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일종의 퍼포먼스 랜드 아트를 하신 겁니다. 물감을, 수성 물감을 암벽에 뿌린 건데
문제는 요게 그냥 그 찍은 사진 그 자체로만 아카이브로서 다큐멘터로서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크 데리다의 개념 수입블레몽에 그대로 부합합니다. 문제는 이승택 선생은 그 수입블레몽으로서의 자료로서의 사진도 아주 극히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거기에다 아까 그 김인순 선생님의 그 표현을 빌면 포토 콜라주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토 페인팅, 핸드 컬러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진으로서의 아까 수입블레몽으로서의 어떤 기능, 자기의 퍼포먼스, 인스톨레이션, 랜드 아트의 진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위협에 처하게 한다. 분명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작업을 포토 픽처를 보시게 하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어떠한 수성물감으로도 이렇게 진하게 암벽에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코드 같은 게 있죠. 이거는 포토 콜라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위 인덱스로서의 사진이 뭘로 넘어간다? 바로 아이콘으로 넘어간다. 상상력이 개입하고 욕망이 개입하고 스펙타클이 개입하고 소위 미학적 주관성이 개입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아카이브로서 수입블레몽으로서의 어떠한 진정성, 사실성, 실제성 이게 위협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시리즈 아주 당신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아주 스펙타클을 자아낸 그런 소위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퍼포먼스 행위 왔는데 이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수입블레몽의 진정성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적지 않은 가치를 지니는데 여기에 핸드 컬러링을 했습니다. 핸드 컬러링을 함으로써 수입블레몽이 갖는 어떤 증거, 실제로서의 사실성 그거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핸드 컬러링이라는 거 개입 혹은 콜라주의 개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가치 판단의 측면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수입블레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남는 거고 또 하나의 이걸 작품 아트 오브 워크라고 봤을 경우에 여기에 주관성의 개입, 상상력의 비약 뭐 이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뭐 전혀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이승택 선생의 포토 픽처에 대해서 한 짧은 말을 결론으로 읽음으로써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결국 포토 픽처는 작가의 실험 예술의 인덱스인 동시에 그의 상상력과 욕망이 매개된 아이콘이다. 한편으로 실제 현실이 사라지고 허구적 욕망이 분출된 그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때 거기에 있었던 것의 유사 동일체인 사진이기도 하다. 이제는 사라진 실제 현실이 자국 흔전으로 현존하는 까닭의 사진이지만 내면의 욕망, 미학적 의식이 평면 위에서 색채로 콜라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그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이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좋은 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사진은 그림의 허구성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실제성과 사실성을 주장하는 듯하고 채색 그림, 콜라주는 실제했던 현실의 평이함을 지우고 사진의 궁핍함을 만회하기 때문이다. 인덱스와 아이콘이 서로 자기만을 주장하는 포토픽처는 따라서 사진이라 부르기도 그렇고 그림이라 부르기도 어렵다. 포토픽처는 오늘날 예술사진의 준수 원칙을 무시하고 모더니스트 회화의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탐구를 조금도 개의치 않기 때문에 보수적 미학의 관점에서는 사진으로 혹은 회화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회화의 특성이 어김없이 구현된 포토픽처를 그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사진이 속성이 밑그림으로 깔려있는 그것을 사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말장난을 허용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진 그림이면서 사진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